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거란과 송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가 균형추의 역할을 하면서 국내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유지했다고 하는 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그 상황이 이어집니다. 12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진이 성장하는데요. 압록강 북쪽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진족이 통일을 거쳐서 금이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주로 만주 송화강 유역에 있었던 완안부가 중심이 되어서 여진 부족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진 부족의 통일의 여파가 고려에 미쳐와서 여진족이 고려를 공격해오고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반격하면서 윤관의 구성개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성은 개척한 지 1년 만에 여진에게 돌려주고 맙니다만, 자,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 고려의 경계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고려의 영토가 두만강 유역까지 이르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고려로서는 여진의 거듭된 공격을 막아내기가 힘들었고 수많은 인구를 그 지역에 옮겨 살게 할 정도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구성을 돌려준 다음에 여진의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금을 건국한 다음에 거란과 충돌을 일으켰고 결국 10년 만에 거란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합니다. 또 송까지 멸망시켰고 송의 황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송을 재건한 것이 바로 남송이 됩니다. 금은 남송이 칭신하는 조건으로, 신하를 칭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화의를 성립시킵니다. 그 결과 중국이 이제는 북쪽의 금과 남쪽의 남송으로 분열되는 또 한 번의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금과 거란이 전쟁을 할 때 거란은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있던 고려에 군대를 요구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는 오히려 거란의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거란의 연호를 중지시킴으로써 금거란 전쟁에서 중립을 표방하게 됩니다. 고려의 이런 재빠른 변신이 좀 놀랍기까지 하죠. 이 사료를 보시면 그 당시 고려의 태도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1116년 4월에 중서문화성에서 아래기를 요가 여진의 침략을 받아 망국의 위기,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전에 거란에서 받은 연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적 사적 문서는 모두 거란의 천경 연호를 빼고 단지 갑자로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그 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란의 연호를 이제부터 사용하지 말고 갑자, 을축하는 간지로만 당분간 사용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결정입니다. 고려가 예상했던 대로 또 금이 거란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거란과 대립하고 있던 송에서 여진을 이용해서 거란을 견제하고 협공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왔을 때 고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정세 판단이 고려가 가장 정확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성해진 금이 고려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맺자고 요구를 해오는데 그 제안이 또 재미있습니다. 금이
거란에 처음으로 보낸 국서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1117년 3월에 형 대여진 금국 황제가 아우 고려 국왕에게 문서를 보낸다. 마치 형제간에 보낸 편지 같은 이런 문서가 온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금이 형이고 고려가 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 관계를 맺자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고려 안에서는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결국에는 고려가 금에 칭신상표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신하를 칭하고 표문을 올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금과 고려의 상하 관계를 인정하고 책봉 조공 관계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입니다. 1142년에 금이 고려 국왕을 책봉하면서 정식으로 책봉 조공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금이 고려에 대해서 형제 관계를 요구해 왔을 때 고려의 반응입니다. 찬반 논쟁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금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반대론의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윤원이입니다. 구성을 개척했던 윤관의 아들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진은 본래 우리나라 사람의 후손으로 그 때문에 신복이 되어 차례로 임금에게 조공을 바쳐왔고 그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호적에 오른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거꾸로 우리가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상하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금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 반대론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김부의의 찬성론이 있습니다. 김부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깊이 생각해보니 한나라가 흉노에게 당나라가 돌궐에 대하여 신하로 대하기도 하고 혹은 공주를 시집 보내기도 하며 무릇 화친할 만한 일은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송과 요도 백숙 형제가 되어 대대로 화친하여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천자의 높음은 천하에 대적할 상대가 없는 것이지만 오랑캐에 굴복하여 섬기는 것은 곧 이른바 성인은 임시방편으로 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국가를 지키는 좋은 계책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추들이 지금의 국무위원들이죠. 비웃고 배척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엔 금이 강성해지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금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의 칭신상표하고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금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책봉 조공 관계를 맺은 그 대가는 평화입니다. 고려는 12세기부터 13세기 전반까지 긴 평화를 유지하면서 고려 청자로 대표되는 고려의 귀족 문화를 이 시기에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황제국이라는 인식도 계속 유지합니다.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거란과 송이 분열되어 있었던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가 균형추의 역할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했고 뒤이어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금과 남송이 분열하고 있던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역시 고려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려의 평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리하면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고려 전기에는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 질서를 이용해서 고려가 평화를 유지했고 그 평화 속에서 고려는
자신이 황제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황제국 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국, 다원적 천하관, 이런 것들이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고려의 세계 속에서의 지위를 표현하는 말들이 되겠습니다.